민주당이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수용 거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윤 대통령 순방 논란에 대해 미국은 한국 내 논란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MBC의 보도는 매국적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전 장관이 박순애 전 장관 사퇴 50여일 만에 교육부 장관에 지명됐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대표적 규제로 꼽히는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면제 금액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고 장기 보유 1주택자는 최대 절반을 깎아주는 안인데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경기도 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 폭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정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내일 아침 출근길 시민 불편이 우려됩니다. 잿더미로 변한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주차장 내부가 공개됐습니다. 승강기 버튼에는 손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교사가 교실 밖으로 내쫓는 게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교사가 학생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조항을 정부가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민주당이 조금 전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물론 건의안일 뿐이고 대통령이 받을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새 대통령 취임 5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야당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밀어붙인 건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으로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힘자랑을 한 셈이고 여권에선 사실상의 대선 불복 아니냐는 거센 반발도 나왔습니다. 당분간은 여야가 전혀 다른 곳을 향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최악의 전국 냉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늘 뉴스9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불러올 정치적 파장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6시 민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합니다. 여당 의원들이 가로막자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이재명 대표 반성하세요. 명령을 각오하라.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외교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이 막중하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고 여당은 한미일 공조체제를 무너뜨린 건 문재인 정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순방이 국민에게 남긴 것은 대통령의 욕설과 그에 따른 부끄러움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10기 중에 8기를 혼밥을 할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상정하자 여당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은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170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찬성은 168표, 반대와 기권이 각각 한 표였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직전까지 여야는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문한 날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강행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야말로 치열한 외교 현장에 있는데 이 등에 칼을 꼽았으면 되겠냐고. 내일은 본회의가 잡혀있지도 않고 또 본회의 잡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동의해 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를 찾은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외교마저 정쟁으로 삼아 안타깝다며 거치는 인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헌법 63조에 규정돼 있지만 건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할 몫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일찌감치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외교 전쟁 중에 선두에선 장수의 목을 치는 하는 강경한 반응까지 나왔다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취재 기자가 남아 있습니다. 자, 홍현주 기자, 해임 건의안 통과된 지 2시간 남짓 됐는데 그 사이에 대통령실에서 새롭게 나온 입장이 있습니까? 네, 아직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실의 입장을 문의했지만 입장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박진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지닌 분이라고 평가하면서
국민이 옳고 그름을 아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임 건의만큼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대기 비서실장도 이례적으로 실명 브리핑을 하면서 국회가 해임 건의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때 총칼 없는 외교전쟁 선두에 있는 장수의 목을 치는 건 맞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의 뉴욕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반박했는데요. 가짜뉴스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국민을 이간질할 수도 있다며 첫 보도를 한 MBC와 공세를 펴고 있는 야당을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박 장관은 자신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자, 이렇게 야당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벌어진 일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에 발단이 된 뉴욕 발언과 관련해서 오늘 방안에 윤 대통령을 만난 해리스 미 부통령은 개의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전기차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전용기 편으로 방한한 해리스 미 부통령은 곧바로 용산으로 이동해 윤석열 대통령을 85분간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뉴욕에서의 바이든 대통령 환담 일주일 만이자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후 4개월 만인 해리스 부통령 방한을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의지로 평가했습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서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고 군사동맹에서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I am here to reinforce the strength of our alliance and strengthen our work together. 해리스 부통령은 윤 대통령의 뉴욕 발언과 관련한 한국 내 논란에 대해 미국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엔 국내외 언론에 보도된 여러 논란이 포함된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접견에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법률 집행 과정에서 우려 해소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어 비무장지대에 있는 판문점을 찾아 북한은 악랄한 독재 정권이라며 한미양국은 만일의 사태에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어제 민주당에 이어서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뉴욕 발언을 첫 보도한 MBC를 향해 매국적인 국기문란 보도를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여당 대표가 특정 언론사를 향해 이 정도 수위의 발언을 한 것 자체로 여권 전체 분위기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법적 대응도 밀어붙였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최근 여권의 분란에 대한 사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과 동맹 약화와 같은 외교 실패 사례들을 지적했고 민주당이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과도하게 늘려놓은 규제와 세금으로 민간의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망국적 입법 독재를 특히 MBC의 윤 대통령 발언 보도에 대해서는 매국적인 국기문란 보도라면서 국민 앞에 속보대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자막을 조작하여 방송하고 백악관의 답변마저 또다시 왜곡해서 내보내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려. 민주당은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라고 혹평했습니다. 모든 게 다 전 정부 그리고 야당 그리고 언론 탓으로 돌리는 그 대통령의 그 정당이구나. 국민의힘은 조작방송 책임자로 지목한 박성재 MBC 사장과 박성호 보도국장, 연보음 디지털 뉴스국장, 취재기자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장관 해임 건의안은 그 실질적인 효과를 떠나서 정치적 파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야당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닙니다. 자칫하면 역풍이 불 수도 있고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퇴로도 마땅치가 않죠. 민주당은 외교 참사의 책임을 지라며 해임 건의안을 밀어붙였는데 정말 속내는 뭐였을지 궁금합니다. 오연주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오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해임 건의안을 막 낼 수는 없는 건데 야당이 주장하는 해임의 이유는 뭐죠? 네,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내면서 5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참배가 취소된 것, 예.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 미국과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논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속어 논란을 일으킨 것 등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이게 외교부 장관 책임입니까? 특히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에서 조율한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조율한 것도 개최 사실을 발표한 것도 대통령실의 안보실이었습니다. 특히 한일 회담의 경우 일본과 발표 시기를 조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발표해버리는 바람에 상황이 꼬이게 만든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야당은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있던 행사장으로 찾아가 회담을 한 걸 두고도 굴욕 외교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다가 다시 번복했고 또 강제징용 문제도 대응하지 못하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의 그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이번 회담은 한일 관계를 되돌리는 전환점으로서 의미가 있었던 외교 일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정상이 48초밖에 못 만나는 건 외교부가 분위기 파악 못해서 그랬다 이런 주장도 있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48초라는 시간이 짧은 거는 그 주장은 무리는 아닙니다. 예. 하지만 최대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이 늦었다는 점은 분명히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뉴욕 일정이 단축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국내 우려를 인식하게 했다는 점, 그리고 오늘 방한한 해리스 부통령에게 해소 방안을 찾겠다는 답을 들은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안보실도 아닌 외교장관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게 맞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밀어붙인 데는 민주당이 다른 정치적 셈법이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현 정권의 국정 운영에 대한 견제적인 성격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첫 해임 건의안인 만큼 국정 주도권 싸움에서 거대 야당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강한 의지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대통령이 해임함을 거부하면 또 거부하는 대로 대통령실을 압박하면서 외교 논란 이슈를 끌고 갈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는 게 자주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과거에도 몇 차례 있긴 했죠. 네, 한번 살펴봤습니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국회에서 장관 해임 건의안이 의결된 건 2001년 임동완 통일부 장관을 포함해서 3차례 있었습니다. 모두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국면이었습니다. 그 결과 2명은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지만 2016년 김재수 농림부 장관의 경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임 이유가 직무 능력과 무관하다면서 거부한 바 있고 전국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예, 여야가 너무 싸우니까 아주 애꿎은 국민들이 불안해 죽을 지경입니다. 순진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럴 때 대통령께서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놓고 야당 대표 한번 불러서 허심탄회하게 말씀 좀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예, 오연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윤석열 내각의 마지막 공백 한 자리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주호 전 교과부 장관이 지명됐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 2년 반 동안 교육장관을 지내면서 자사고 도입 같은 이명박 정부 핵심 교육 정책을 설계한 주역이기도 하죠. 어찌 보면 새 인물 대신 10년 전 장관을 다시 복귀시킨 셈인데 그만큼 교육부 장관 인선 과정이 난항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은 10년 전으로 돌아간 인선이라며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주호 장관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교육 현장과 정책에 정통한 교육 전문가로 교육개혁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 현장 또 정부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 인재 양성 또 교육 격차 해소 등 박순애 장관 사퇴 이후 인선에 52일이나 걸린 데 대해선 새로운 인물들이 청문회 부담과 가족 반대 때문에 고사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교육부 장관 시절 자율형 사립고 신설을 주도했고 대학 등록금 인상을 막는 제도와 대학 구조조정도 시행했습니다. 지난 6월 서울 교육감 선거에선 AI 교사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격차 해소를 공약했는데 결국 경쟁과 자유를 큰 틀로 삼아 교육개혁을 추진할 걸로 예상됩니다. 더 이상 이제 소위 교육을 통해서 이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그 동력이 떨어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델이 낡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인사를 재활용한다며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경쟁교육을 주장해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켰던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인데 이번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의혹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장동 개발 특혜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입니다.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는 이 두 사건을 쌍둥이 사건 또는 형제 사건이라고 부를 만큼 성격이 아주 비슷한데 백현동 사업 당시에 부지 용도 변경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이 용도 변경에 반대했다가 업무 배제를 당하고 보복성 징계도 당했다며 최근 이재명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보도에 한송원 기자입니다. 2014년 초 성남시청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식품연구원이 요청한 대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2단계만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러 번 제안했잖아요. 제 2종 일반 주거지역 사업자도 그렇게 했잖아. 일반 주거지역으로 처음부터 몰아가서 계속 갈등을 했. 하지만 팀장이던 상관 B씨는 4단계 용도 상향을 가능하게 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며 A씨에게 용도 변경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왜 저렇게 무리하게 그럴까? 아니, 내가 한다는데 왜 방해를 하고 그럴까? 결국 용도 변경을 반대했던 A씨는 2014년 5월 업무에서 배제됐고 성남시는 이듬해 3월 자연녹지였던 부지를 4단계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승인했습니다. 당시 A씨는 용도 변경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했는데 성남시는 2016년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후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발령이 난 A씨는 소송을 통해 징계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지만 2019년 현장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결국 해임됐습니다. 보복성 인사를 가하면서까지 자신의 측근에게 막대한 이익을 제공했던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해임 처분 불복 소송 중인 A씨는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17쪽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대못으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부담금 면제 기준을 높이고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방안인데 남은 관건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문턱을 넘는 일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연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지난 5월 통보받은 재건축 부담금이 가구당 5억 원에 달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업이 거의 멈추어야 될 지경까지 갔죠. 인허가를 내줘놓고 이런 과도한 세금을 뺏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차라리 재건축 안 할래 이러겠다는 분들도. 집값 상승으로 수억 원의 부담금을 내게 된 조합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정부가 규제 대수술에 나섰습니다. 먼저 현재 초과이익이 3천만 원 이상일 때 내야 하는 부담금 기준을 1억 원으로 높입니다. 조합원이 얻는 초과이익이 높을수록 부과율도 올라가는데 이 부과율이 달라지는 기준 구간도 기존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단위로 넓힙니다. 부담금 부과 시작 시점도 조합 설립을 인가받는 날로 늦추고 조합이 공공주택을 공급하면 그만큼의 수입을 초과이익에서 덜어내 부담을 줄입니다. 또 한 집에 오래 산 실수요자는 최대 50%까지 추가 감면도 해줍니다.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장기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국 84개 단지 가운데 38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앞서 대못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동안 이 재건축 부담금 때문에 재건축 못하겠다는 단지가 여럿 있었습니다. 정부가 그 대못을 뽑아주겠다는 건데 의외로 시장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먼저 재건축 부담금 제도의 역사부터 살펴보죠. 네, 16년 전인 2006년 9월에 처음 도입됐는데요. 예. 이후 2012년부터 5년간 유예되다가 2018년에 부활했습니다. 제도를 만들 당시보다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재건축 대상도 달라져서 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현장 얘기를 들어보니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렇다고 분위기를 확 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예, 정부는 부담금 면제 금액을 1억 원으로 높이고 그 부과 구간을 넓혔지만 이 부과율은 50%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전국 73개 재건축 조합은 부과율 상한을 25%로 절반은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실현된 이익도 아닌 그냥 그 당시의 평가 이익에 불과한데 여기에 대해서 50% 최고 세율을 물리는 것은 너무 과하다. 실현된 증여세, 양도세도 다 45%인데 이건 이제 징벌적으로 이제 네, 또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추가로 깎아줄 경우에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 문턱도 아직 남아 있는 거고요. 네, 재건축 부담금은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추진했던 규제인 만큼 이 개정안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별로군요. 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이 국회 관문을 넘더라도 이 서울이나 수도권 주요 재건축 시장엔 큰 변화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방 일부나 수도권 외곽은 감면폭이 크지만 서울, 강남 등 재건축 부담금이 큰 단지는 감면폭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입니다. 이 국토부는 전국 84개 단지 가운데 38곳의 부담금이 면제될 걸로 봤는데요. 지방의 경우 32개 단지 가운데 21곳이나 면제됩니다. 결국 재건축을 장려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이번 조치의 취지일 텐데 결과적으로 보면 효과가 크진 않을 수도 있겠군요. 네, 경기가 가라앉고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 비용과 사업 기간을 따져보면 부담금을 줄여주는 정도로는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긴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처럼 재건축 사업의 자금 조달이나 금리 같은 것들이 불확실한 시점에서는 단순하게 제초안을 이 정도 완화했다고 해서 재건축 사업이 크게 탄력받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게. 예, 게다가 경제 사정도 계속 나빠지고 있어서 참 걱정이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 버스노사가 지금 이 시간 최종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쟁점은 임금 인상과 근무 여건 개선인데 양측이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드라인이 잠시 뒤 자정이어서 내일 아침 출근길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구자연 기자. 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협상이 장시간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마지막 조정회의는 오늘 낮 3시부터였는데 6시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개별회의와 저녁 식사 시간까지 겹치면서 실제 노사협상은 조금 전인 밤 9시쯤부터 시작됐습니다. 노조 측은 전면 준공영제와 1일 2교대제 조입 등 근로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보다 최대 100만 원이 적은 임금격차 해소가 핵심 요구사항입니다. 버스업체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줄었고 연료비까지 올라 재정난이 심각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이미 오늘 밤 12시가 지나면 협상을 종료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경기도는 내일 아침 출근길 대란에 대비해 관용 전세버스 400여 대를 투입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마을버스 등 1,300여 대를 증편 운행할 예정입니다. 네, 경기도가 며칠 전에 노조 측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이 중공영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죠. 이 의견차가 좀 좁혀지나 했었는데 노조 측 입장이 여전히 강경한 거는 왜 그런 겁니까? 네, 경기도는 2025년까지 서울과 같이 수익금 공동관리형으로 중공영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없고 보완책조차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서울 등 다른 광역시와 달리 도단위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는 시내버스 노선 허가 관련 권한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권한을 지닌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의 조율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겁니다. 노조 측은 또 근무 여건 개선과 임금 격차 해소 등이 시급하지만 여전히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협상마저 결렬되면 경기도 버스 만여 대가 내일 새벽 첫 차부터 운행을 중단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TV조선 구자영입니다. 7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진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주차장 내부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시커먼 잿더미로 가득했고 승강기 버튼에는 희생자의 것으로 보이는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지하주차장 내부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손전등에 의지해 걸어가니 지하 곳곳이 시커멓게 그을렸고 형체를 알 수 없는 잔해가 계속 발에 밟힙니다. 발화점 반대쪽인 지하주차장 서쪽으로 접근하니 상대적으로 덜 그을린 이화원 휴게실 복도와 탈의실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안 보이면은 넘어지면은 여기밖에 안 되는 데를 생각 못 하는 거예요. 하역장 근처에는 겹겹이 쌓인 종이 상자 더미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구석으로 이어진 통로 끝에서는 문이 조금 열린 채 멈춘 화물용 승강기가 나옵니다. 잿가루가 낀 버튼 위에는 희생자의 것으로 보이는 손바닥 자국만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이 승강기 안에서는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분들 다 안에서 엘리베이터 세 분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견되고 소방당국이 오늘 지하주차장 1층에서 3층까지 마지막 인명수색을 진행한 결과 추가 희생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대전에선 화재가 참사로 이어진 원인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불이 난 지하주차장에는 출입구가 6곳이었는데 화재 당시 4곳은 밀폐형 셔터로 막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필이면 이 닫힌 출입구가 발화지점과 가까워서 화재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주차장 출입구입니다. 출입구를 가로막았던 셔터가 부서져 있습니다. 발화점에서 가장 가까운 출입구인데 소방당국은 화재 출동 당시 이 밀폐형 셔터를 부수고 진입했습니다. 내려내긴 하고요. 저희가 구조대를 활용해서 재빠르게 결단을 해서 대전 현대아울렛의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모두 6곳. 불이 났을 때에는 이 가운데 4곳이 셔터로 막혀 있었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외벽 환기시설과 열려있던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을 중심으로 연기가 빠져나왔습니다. 유독 가스가 지하주차장을 가득 메운 뒤였습니다. 이 때문에 발화점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도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국과수는 숨진 7명 모두 질식사라고 1차 소견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밀폐형 셔터가 자연 배기를 막으면서 불완전 연소로 이어져 질식 위험을 키웠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진출입로 근처에서 화재가 처음 시작이 됐고 밀폐형 셔터로 막혀 있었다면 불완전 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의 발생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 현대아울렛 측은 개장 전이라 보안상의 이유로 셔터를 닫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유족은 밀폐형 셔터가 참사를 불렀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작곡가 돈 스파이크가 적어도 3차례 마약을 했고 이 당시 보도방 업주와 여 종업원 등도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서 추가 공범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 돈 스파이크는 이전에도 마약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작곡가 돈 스파이크, 김민수 씨는 4월과 8월, 체포 당일인 26일, 적어도 3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방 업주와 여 종업원 등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은 경찰이 밝혀낸 것만 9명입니다. 경찰이 돈 스파이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도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적이 있다는 한 여종업원의 진술 때문이었습니다. 돈 스파이크는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한 시점에 대해 최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약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최근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마약 혐의로 2차례 이상 입건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돈 스파이크가 지난해 8월부터 강남 일대 호텔에 주기적으로 드나들었다는 관계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한 8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왔어요. 혼자 온 건 아니고 일행들하고 같이 오기도 하고. 경찰은 돈 스파이크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마약 구입 경로와 추가 공범 유무를 확인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조직폭력배 수십 명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 세력을 과시하면서 유흥주점 상인 등을 갈취하다 붙잡히는 경우도 여전했는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덜미가 잡히는 신흥 조폭도 있었습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장례식장입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들이 떼지어 다니며 90도로 인사합니다. 경기 남부의 신흥 폭력 조직원들입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기존의 폭력 조직이 와해되자 수십 명을 끌어모아 새로운 폭력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조직과 세력 다툼을 벌이고 유흥업주들을 위협해 2천여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두목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업주들을 상대로 200에서 300만 원의 협회비를 받았고 협회에 가입하지 않을 시에는 하부 조직원들을 동원해서 또 다른 폭력 조직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붙잡혔습니다. 현행범 체포하는 거야. 변호인 선임권도 있고. 40대 B씨 등은 2014년부터 외국에 서버를 두고 도박 사이트 3곳을 운영했습니다. 이용자는 만여 명에 이르고 확인된 판돈은 9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경찰은 B씨 등 17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범죄 수익금 78억 원을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이 경영난에도 수천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유럽 출장을 다녀와서 빈축을 샀던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이 이번엔 추석 선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선물의 3분의 2가 자신이 출마했던 지역구로 간 건데요.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김충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추석 이삼걸 사장이 보낸 선물 배송지 목록입니다. 106건을 보냈는데 64건이 경북 안동으로 갔습니다. 회사 홍보와 마케팅 목적의 선물이 특정 지역에 몰린 겁니다. 이 사장은 2020년 민주당 공천으로 안동에 출마했다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작년 이곳 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제주도의원에 출마했던 A본부장의 선물도 64%가 제주도로 갔습니다. 나라 돈으로 사전 선거운동하는 거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분들의 개인 돈으로 나갔다면 저희들이 직원들 할 말이 없겠죠. 과연 그 안동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 회사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고. 강원랜드엔 4명의 상임이사가 있습니다. 모두 문재인 정부 인사들로 카지노와 리조트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경영 능력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랜드는 작년 520억의 적자를 냈습니다. 올 상반기 거리두기 해제로 실적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경영평가에선 C등급을 받았습니다. 부실과지로 수백억의 손실을 봤습니다. 경영진이 거의 낙하산 인사로 해서 이속 챙기기만 급급하고 이런 관계로 아주 강력한 그런 쇄신이 필요합니다. 강원랜드는 안동이 이 사장의 생활터전이다 보니 선물을 받는 사람이 많았을 뿐이고 정치에 다시 나설 뜻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여름 북한이 우리 열세 200억 원을 들여진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죠. 이때 교육부와 강원도 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북한에 직접 가서 현장 학습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안내책자를 전국 중고등학교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안내책자 내용의 편향성도 확인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서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중고교 학생들의 북한 현장 학습을 목표로 2020년 6월 만들어진 책자입니다. 당시 강원도 교육청은 총 800부를 인쇄해 강원도 내 중고교 279개 등에 배포했습니다. 교육부는 당시 일부 내용이 남북관계를 편향적으로 서술하고 있고 출처에도 문제가 있는 점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책자 배포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배부하지 말아라라는 부분이 있다던가 부속 사람이 이거를 자기에 보유하자라던가 이랬던 부분이 문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책자가 배포된 2020년 6월은 북한이 혈세 200억 원이 투입돼 지어진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북 관계가 경색된 시점이었습니다. 예산 2억 원을 들여 중고교생들을 위한 북한 현장 학습용 안내 책자를 만들었지만 교육부는 내용도 배포 시점의 남북 상황도 제대로 살피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그냥 예산만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고 어떤 내용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배포가 되는지 부분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책자 배포 2년이 지난 뒤에야 실태 파악에 나선 교육부는 교육자료의 편향성을 검토하는 전수조사 TF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심각한 교권 추락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한 게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학생이 노골적으로 수업 방해를 하고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정부가 이에 따라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권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태희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만지고 선생님을 빗자루로 때리며 조롱하는 학생. 아프겠다. 믿기 힘든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교사가 학생을 직접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키로 한 겁니다. 현재 교사에겐 교육할 권리만 있을 뿐 학생 생활을 지도할 권리는 없습니다.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한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쫓는 조치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학부모 책임도 강화됩니다. 출석 정지 이상 징계를 받은 학생은 보호자와 함께 특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참여하지 않을 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권 침해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낙인 효과 등을 우려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너무 지금까지 막 그 학생 인권 뭐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그걸 법적 문제로 해결할 사항은 아니다. 교육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이 3년 만에 역성장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온 반도체 산업의 경고등이 켜진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2조 2,06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83%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망이 현실화되면 삼성전자는 3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전체 매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90% 이상인 SK하이닉스는 더 심각합니다.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2조 4,3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넘게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경기 침체 조짐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급감한 탓인데 4분기에는 D램 가격이 18% 떨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낸드 플래시 역시 20%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삼성전자는 오늘 52,600원에 마감하며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4만 원대로 내려앉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도 높은 수준이라 투자 수요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서 반도체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실적 따라 주가가 간다면 주가는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수출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 부진이 예사롭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행사에서 이미 사망한 의원의 이름을 부르며 찾았습니다. 백악관은 또 불거진 바이든의 건강 이상설을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중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보이는데 당시 상황을 황정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미국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바이든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수당적으로 협력한 의원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감사를 표했는데 특히 한 의원을 찾습니다. Senator Braun, Senator Booker, Representative Jackie, are you here?
Where's Jackie? 그런데 제키 왈러스키 전 하원 의원은 지난달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당시 바이든은 애도 성명까지 냈습니다. 또 불거진 건강 이상설에 백악관은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He had already planned to welcome the Congresswoman's family to the White House on Friday. So, of course, she was on his mind. She was of top of mind.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Karine, I have John Lennon top of mind just about every day, but I'm not looking around for him anywhere. When you sign a bill for John Lennon as president, then we can have this conversation. Okay, go ahead. Go ahead. That is incredibly rude. 야당에선 해명이 궁색하다,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실수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지지율이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공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최대 시속 250km의 강풍과 토네이도를 동반한 초강력 허리케인 이언이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를 강타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만 24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는데 건물 파손도 속출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붕이 뜯겨 날아가고 폭격을 맞은 듯 집기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습니다. 건물 외벽은 무너져 내렸고 차량들이 뒤집힌 채 마구잡이로 뒤섞였습니다. This is absolutely by far the worst storm I have ever seen. They're all flooded, windows blown out. 강풍에 전선이 끊겨 도로에 거대한 불꽃이 튀기도 합니다. 멕시코만의 따뜻한 난기류를 흡수한 허리케인 이언이 최대 풍속 250km, 4등급의 위력으로 플로리다 남부를 집어삼켰습니다. 역대 5번째 규모입니다. 일부 지역에선 바다가 범람해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만 24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고 주민들이 고립되는 등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Hunker down, treat it like a tornado, and make sure that that your friends and family know where you are. 플로리다 중부를 거쳐 북상 중인 이언은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밤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지날 전망이어서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등 주변 지역까지 모두 비상사태가 내려졌습니다. 이언의 위력은 1등급으로 약화됐지만 북상 속도가 느려 광범위한 지역이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세계적 거장 안젤름 키퍼의 작품이 한자리에 나왔습니다. 가을을 주제로 한 신작 회화인데요. 캔버스 위에 펼쳐진 가을의 풍경을 박소영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검은 숲을 채운 메마른 나무. 잿빛으로 뒤덮인 길엔 낙엽이 흩날립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화가 안젤름 키퍼가 바라본 가을의 풍경은 덧없는 우리 삶처럼 어둡고 쓸쓸합니다. 하지만 소멸과 부패에서 다시 생명이 싹트듯 키퍼는 죽음에서 역설적으로 탄생을 읽어냅니다. 제 몫을 다하고 땅에 떨어진 낙엽을 빛나는 금박으로 표현한 이유입니다. 재탄생, 재창조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듯이 우거진 나무를 나무로 표현하고 땅으로 굴러떨어진 낙엽들을 금으로 표현한 작품을 하고 키퍼에게 중요한 것은 변화와 순환. 키퍼는 작품이 세월의 흔적을 입도록 캔버스를 비바람이 치는 야외에 내놓기도 하고 화폭에 부착한 꽃과 납 같은 오브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는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I believe in the fluidity. And for me the interesting thing is that it changes. There's always to change. 쇠락과 소멸의 끝에 다시 싹을 틔우는 자연처럼 관람객은 그의 작품에서 희망을 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그 산을 살기 정말 좀. 노부부가 읍내나가 어린이 내복을 사옵니다. 아주 오래전 5살도 안 돼 병마와 전란으로 떠나보냈던 어린 자식들을 위해 마련한 선물입니다. 이제 할머니가 먼저 가든지 내가 먼저 가든지 가면 아버지 만나보러 오든지 이러면 입히려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눈 내리는 날 무덤가에서 할머니가 내복을 불태워 하늘나라로 보냅니다. 아들 올게요. 오던 올때 한 번씩 이리 있대요. 그전 첫 월급 타면 어뢰 부모님께 내복을 선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청년 전태일은 옷 만들다 남은 천으로 앞뒤 색깔이 다른 내복을 지어 어머니께 선물했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새 옷을 사드리겠다고 약속했죠. 내복은 따스하고도 애틋한 추억입니다. 그 시절 국민 내의로 사랑받았던 기업이죠. 쌍방울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지난해 저희 TV조선이 처음으로 의혹을 보도한 지 10달이 지나서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드러난 혐의를 보면 부지사 때부터 올 초까지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받아서 2억 2천만 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배달앱에 등록해놓고 음식을 주문해 먹은 것을 비롯해 호텔비, 마사지 비용, 가전제품 구입 같은 데 썼다고 합니다. 쌍방울 측에 직접 차를 요구해 외제차를 포함한 서억 대를 제공받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그가 경기도 대북 사업을 맡았던 부지사 시절 쌍방울이 북측 인사와 만나 경협에 합의할 때 도와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 대북 사업을 당시 이재명 지사의 치적으로 홍보해왔습니다. 쌍방울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때 변호사 수임료를 대신 지불했다는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5월 정권 교체 직후 해외로 나가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나와 쌍방울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측근으로 꼽히는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됐는데도 아직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 대표에 얽힌 의혹과 관련해 4명이 숨졌는데도 나와는 무관하다고 했던 일을 새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저런 일들이 모두 우연이라면 참으로 공교로운 우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세상 살아본 분들은 다 느끼실 겁니다. 그런 우연이 어디 그리 흔하겠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어느 쪽이든 하루빨리 결론을 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국회를 장악한 제1야당 대표의 문제인 만큼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게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라도 한 번쯤 이 대표가 진솔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면 지나친 기대일까요? 9월 29일 앵커의 시선은 내복 한늘밖에 없다는데 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설악산에도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에는 단풍이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 탓에 올해 단풍은 더 아름답게 물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단풍 소식이 무색하게도 미세먼지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겠는데요. 외출이나 환기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먼지에 안개까지 더해지겠습니다. 출근길 앞을 볼 수 있는 거리가 200m도 채 되지 않겠습니다. 기온은 아침에 15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과 청주가 28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천절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9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